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드라마 대사 중에 미혼은 재미없는 천국, 결혼은 재미있는 지옥이라는 대사가 있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헛웃음이 났어요. 재미라도 있었다면 만신창이가 되면서 굳이 이혼을 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뭐든 시작은 쉽잖아요. 약간의 기대라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끝내는 건 의외로 힘들어요. 미련 때문에 그러냐고요? 아니요. 그동안 들어간 시간과 노력, 열정이 아까워서 순순히 끝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빅엿을 먹이고 끝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하죠. 제가 이혼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도 이런 이유였어요. 받은 만큼 되돌려주자 싶었거든요. 제가 남편과 처음 만난 곳은 20대 중반 3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한 회사였어요. 이전 회사보다 규모도 작고 복지도 별로였지만 개인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해야만 했던 차였죠. 저는 전 직장 사수와 사내 연애를 했었는데 혼단까지 오고 가던 상황에 남친이 그동안 양다리를 걸쳐왔던 사실을 알게 돼서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남친의 양다리 상대가 하필 회사의 주 거래처 사장 딸이라서 상황이 묘하게 흘러간 거죠. 처음엔 다들 남친을 파렴치한 놈으로 받아들였었는데 점점 피해자인 저를 방해꾼 보듯 하게 된 거예요. 과장님은 아예 대놓고 그러시더군요. 내가 민주씨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야속하게 듣지 마. 솔직히 회사 입장에선 윤대리가 민주씨보다는 신 사장님 딸이랑 결혼하는 걸 원하는 분위기야. 윤대리가 신 사장님 사위가 되면 큰 거래처를 붙잡아 두는 건데 안 그래?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라면 괜히 질질 끌지 말고 끝내는 것도 방법이야.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 윤대리가 죽일 놈인 건 맞지만 당장 회사에 득이 되는 사람은 민주씨가 아니라 윤대리니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결국 저보고 회사를 나가란 소리였죠. 나를 원치 않는 회사에 붙어있는 건 정말 역겹고 구차한 일이었어요. 어제까지도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제게 등을 돌리고 마치 저를 투명인간인 것처럼 대했으니까요. 점심시간에도 누구 하나 밥 먹으러 가자고 말 건네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저한테 어지간히 버티고 그만 회사를 나가달라는 눈빛이었죠. 사랑했던 남자의 변심과 친했던 동료들의 배신으로 저는 뭔가 마음이 피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고 의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남친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었어요.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을 했던 저는 회사로부터 소송을 취하하라는 압력을 받았고 그래도 끝까지 버티자 그제야 남친을 해고하더라고요. 너 대신 회사가 남친한테 복수를 해줬으니 이 정도에서 타협을 하자는 신호였죠. 그걸 모르는 바 아니지만 남친에 대한 복수는 복수고 제가 3년이나 다닌 회사로부터 받은 상처는 조금도 나아진 게 없었기에 끝까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반년 넘게 이어진 소송 끝에 저는 회사 차원의 사과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건 이전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사람 감정이란 게 법원 판결이 끝났다고 해서 그간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깔끔하게 지워지나요? 내 옆자리 동료를 볼 때마다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자고 저를 부르는 사수를 볼 때마다 속에서 욕지기가 일 정도로 싫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잔혹한 인간들인지 이미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고 나오는데 전 남친과 친했던 이대리가 저 들으란 듯이 큰 소리로 그러더군요. 어차피 나갈 거 괜히 주변 사람들만 힘들게 하고 있어. 와, 저런 여자 만날까 어디 두려워 연애하겠나.
회사 잘린 윤대리만 불쌍하지. 제 뒤통수에 대고 멋대로 짓거리는 인간들의 목소리가 하나하나 모처럼 제 가슴에 꽂혔어요. 너덜거리는 마음을 추스르며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누군가 기어이 도화선에 불을 지피더군요. 조용히 해요. 그러다 이 대리님까지 고소하겠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원래 집 앞 제대로 못 챙기는 것들이 피해자 코스프레 쩐다니까. 그 말에 각성이 된 저는 들고 있던 종이박스를 바닥에 내려놓곤 방금 그 말을 한 여직원 앞으로 갔어요. 그리곤 빤히 쳐다보며 말했죠. 원한다면 다들 고소해 줄게요. 근데 성희 씨는 고소 안 할래요. 나 아니어도 고소해 줄 사람 있으니까. 이 대리님 사모님도 아시나요? 성희 씨랑 이 대리님이 내연관계인 거? 어머, 누가 내연관계래. 말하자면 난 오피스 와이프일 뿐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자기 인생 망쳤다고 남의 인생까지 시궁창으로 끌고 들어갈 생각 마. 오피스 와이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회사에 그딴 게 왜 필요해? 아침마다 칼각 세워가며 다림질한 와이셔츠 입혀 출근시키는 와이프가 엄연히 집에 있는데 오피스 와이프 따위가 뭐가 필요해? 은근슬쩍 스킨십 해가며 야근 핑계대고 모텔 드나드는 게 오피스 와이프? 이봐요, 전상희 씨, 정신 차려요. 그런 걸 보고 불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상처 후벼 팔 생각 말고 앞으로 개망신 당할 당신 미래나 걱정하라고요. 알았어요? 생각 같아선 그동안 회사에서 벌어진 온갖 추잡한 일들을 다 까발리고 싶었지만 이런 인간들과 한시도 더 함께 있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사무실을 나왔어요. 다른 부서에 있는 친한 동기한테 들었는데 얼마 뒤 이대리 부인이 회사로 찾아와 상희 씨 머리채를 잡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야근을 한다는 남편을 위해 아이와 함께 간식을 들고 회사에 찾았던 이대리 부인은 경비 아저씨로부터 그 부서는 거의 야근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죠. 업체에 부탁해 남편의 뒤를 밟았다가 두 사람이 모텔에 드나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꼬리가 길면 언젠가 밟히는 법이니까요. 아무튼 전 회사에서 안 좋게 퇴사한 저는 한동안 상담 치료를 받고서야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회사에 재입사하게 되었어요. 이직 후 회사에서 본 남편의 첫인상은 그저 그랬어요.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평범해도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업무 능력도 그다지 돋보이지 않는 평범한 직장인 수준이었죠. 윗사람이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손 하나 까딱 않는 사람이었어요. 출세욕도 없어서 동기가 먼저 승진을 하든 말든 자존심 상해하거나 훗날을 기약하는 노력조차 할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한마디로 한심한 남자였어요. 그래서 남편과 잘해보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없었어요. 아무리 잘난 남자가 싫다지만 그래도 못난 남자는 더 싫었어요. 전 회사에서 잘나가던 남자랑 사내 연애를 하다 된통당한 덕에 잘난 남자 트라우마가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인생을 가꾸지 않는 사람은 매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 안중에도 없던 남편이 제 눈에 들어오게 된 사건이 생겼지 뭐예요. 바닥이 좁다 보니 전 직장에서 있었던 제 소문이 이직한 회사까지 들리는 건 시간 문제더라고요. 입사한 지 석 달쯤 됐을까요? 왠지 회사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미 제 소문이 쫙 퍼졌더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퍼졌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완전 민폐덩어리에 도라이처럼 부풀려진 거 있죠. 아직 사람들과 친분을 쌓기도 전이라 다들 색안경을 쓰고 보더라고요. 이러다 여차하면 이 회사도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점심시간에 여직원들이 탕비실에서 제 뒷담화를 하고 있었는데 하필 제가 그걸 듣고 만 거였죠. 전 회사에서 완전 또라이였더라니까. 내 친구가 민주씨랑 같은 부서에 있었는데 가관도 아니었대. 같은 부서 남자들한테 꼬리치는 건 기본이고 수 틀리면
동기고 사수고 할 거 없이 소송 걸겠다고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데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 글쎄, 하도 평판이 안 좋아서 회사에서 나가라 그랬더니 회사까지 소송 걸어선 한 미천 챙겼다잖아. 그 돈으로 평생 놀고 먹을 것처럼 그렇게 굴더니 도박으로 다 날리고 사채빚 갚느라 우리 회사 들어온 거잖아. 살살거리고 다가와선 비밀 캐내곤 그걸 빌미로 돈 뜯어내는 게 특기래. 내 친구도 당했잖아. 얼마나 집요하게 협박을 했는지 참다 못한 내 친구가 회사를 그만뒀다니까. 암튼 상종을 하면 안 되는 종자야. 그때였어요. 평소 존재감도 없던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자은 씨,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오민주 씨에 대한 그 말들 책임질 수 있냐고요? 아니, 그걸 내가 왜 책임을 져요? 난 그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데. 아무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어요? 괜히 나한테 그래. 본인한테 확인도 안 해보고 함부로 사람을 매도하고 있으면서 그 말에 책임질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 회사에 친구가 있다고 그랬죠?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이라고 했으니 전화해서 직접 확인해도 되는 거죠? 아, 그보다 여기 당사자가 있으니까 직접 물어보면 되겠네요. 오민주 씨, 지금 이 말들 사실입니까? 순간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 제 입으로 기다 아니다 말하는 것도 웃긴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냥 덮고 지나갔다간 앞으로 또 어떤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가 퍼질지 몰라 확실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부 말했어요. 그리곤 저에 관한 헛소문을 퍼뜨린 여직원에게 소문의 진원지인 친구의 이름을 물었더니 예상했던 대로 사내 불륜으로 망신당하고 회사를 그만둔 바로 그 여직원이었더라고요. 제 말 못 믿겠으면 친구분과 함께 삼자대면해요. 나한테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도 있으니 원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사과하세요. 함부로 저에 대해 헛소문 퍼뜨린 거 사과하시라고요. 결국 그날의 소동으로 저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고 덕분에 마음이 통하는 동료들이 생겨서 오히려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마치 자기 일처럼 용기 있게 나서준 남편과도 가까워지게 되었고요. 언젠가 남편한테 그날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그러더군요. 남자는 내 여자다 싶은 사람을 위해서는 없던 용기도 낼 수 있어.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었는지 몰라도 난 자기가 첫 출근하던 그날부터 찜해놓고 있었거든.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 용기를 내줄 수 있는 남편이 그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고요. 남편은 3남매 중 막내로 위로 누나가 둘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맞벌이를 하신 부모님 대신 두 누나들 틈에서 보살핌을 받고 자라서 그런가 독립심이나 책임감은 좀 떨어졌죠. 대신 다른 남자들에 비해 여자에 대한 이해심이 깊은 편이었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더니 남편은 일장일단이 뚜렷한 편이었죠. 30년 가까이 강력반 형사로 거친 남자들 사이에서 살아온 저희 아빠는 이런 남편의 심약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처음 결혼 허락받으러 우리 집에 찾아온 그날부터 못마땅한 표정으로 제 남편과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거든요. 아빠, 도대체 왜 그래? 민규 씨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눈길 한 번을 안 주냐고. 아빠는 이러면서 아빠 딸은 시댁에서 시부모님한테 사랑받길 원해? 그거 완전 도둑놈 심보잖아. 그럼 마음에 안 드는 걸 어떡해? 사람 눈 피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툭 하면 내 뒤에 숨어서 전부 너한테 떠넘기는 것도 싫어. 사내 자식이 가빠도 없이 비실비실해가지곤 저걸 어디다 써먹어. 세상에 반이 남잔데 왜 하필 저런 놈을 사윗감으로 데려와선 이렇게 아빠 속을 썩이냐. 기왕 데려올 거면 좀 남자다운 놈으로 데려오면 좀 좋냐고. 남자다운 남자? 아빠가 그렇게 남자답다고 마음에 쏙 든다고 했던 내 전 남자친구 기억 안 나? 그놈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 몰래 양다리 걸친 것도 모자라 부장이랑 싸바싸바해서 날 회사에서 내쫓으려고 했던 놈이라고.
그런데도 그런 말이 나와? 남자다운 거? 그깟 게 뭐가 중요해? 난 남자답지 않아도 좋으니까 나 안 속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남자면 돼. 그러니까 내 앞에서 더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고서도 아빠와 전 마주치면 늘 이렇게 기싸움을 했어요. 장인이 자신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걸 알아서 그런가. 남편은 저희 아빠 앞에 서면 비 맞은 강아지처럼 풀이 죽어선 제 뒤만 졸졸 따라다니곤 했죠. 그럴수록 아빠는 더더욱 제 남편을 못마땅해 했고요. 비록 사위와 장인 간의 사이는 그닥 좋지 않았어도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엄마와 제 남편은 사이가 좋았어요. 엄마가 제 남편을 많이 챙겼거든요. 홍삼이며 공진단까지 바리바리 챙겨서 먹이는 건 물론 사위가 좋아하는 반찬 챙기기 바쁘셨어요. 어느새 사위한테 엄마 사랑을 뺏긴 아빠는 불만이 더 커졌고요. 그러는 사이 결혼식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결혼 휴가를 앞두고 미리 끝내야 할 일들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눈 돌릴 틈이 없었죠. 몰아치듯 결혼식을 치른 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역시나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빴어요. 주말이면 시댁에 불려가 이제 막 가족이 된 시댁 식구들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했어요. 결혼 안 한 시누이가 둘이나 있다 보니까 사소한 것 하나까지 어찌나 눈치가 보이는지 시어머니보다 시누이 시집살이가 더한 것 같더라고요. 마치 온 사방에 CCTV를 설치해 놓은 것처럼 시누이들의 시선을 받으며 행동하려니 걸음걸이 젓가락질 하나까지도 눈치가 보여 불편했어요. 거기다 큰 시누는 제 남편을 업어 키운 사람이라 마치 저를 자기 며느리 보듯 하지 뭐예요. 툭하면 자기는 남동생한테 아무거나 먹이지 않았다면서 인스턴트 식품은 절대 먹이지 말고 파스타 하나를 만들더라도 시판 소스 대신 신선한 재료를 사다가 직접 만들어 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뿐인 줄 아세요? 자기는 남동생 티셔츠도 매번 다려서 입혔다며 저보고 남편 면티를 다림질해서 입히라는 거예요. 거기다 작은 시누는 저 몰래 남편한테 어찌나 용돈을 뜯어가는지 몰라요. 그 나이 먹도록 변변한 직장도 없이 단반한 얼굴 하나 믿고 눈먼 가쁘나 기다리고 있으니 말 다 했죠. 백수주제에 씀씀이는 또 얼마나 예쁜지 여기저기 돈 빌려다 쓰기 바쁘더라고요. 저한테 빌려간 돈도 수십만 원이 넘는다니까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어찌나 천하태평이신지 몰라요. 결혼 전에는 몰랐던 시댁 상황과 직면에 하루하루 적응해가느라 저는 결혼 후 친정에 통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자식이라곤 저 하나뿐인데 말이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늦은 밤에 아빠가 술에 취해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빠는 평소와 달리 기운이 쭉 빠진 목소리로 마치 신부님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듯 말했어요. 나처럼 최악인 남편도 없을 거다. 평생 범인 잡느라고 뛰어다닐 줄이나 알았지? 한 입을 덮고 사는 내 와이프 아픈 것도 몰랐으니 말이다. 네 엄마 나 같은 놈 만나지 않았으면 그런 몹쓸 병도 안 걸렸을 거야. 네 엄마 허구한 날 파이프에 맞고 범인들 칼에 찔리고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한순간도 마음 편히 지낸 적 없었다. 그렇게 소가리한 탓에 병까지 걸린 거라고. 네 엄마 불쌍해서 어쩌냐?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무슨 병에 걸렸길래 그래? 무슨 소린지 정확히 좀 말해봐. 유방암이라고 하더군요. 검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이 불가피할 거라고 했어요. 내 발등에 떨어진 불 처리하느라 엄마한테 신경을 쓰지 못한 게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입원하기로 한 날은 회사에 월차를 내고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어요. 일단 입원부터 하고 몇 가지 검사를 한 뒤 상태를 봐서 바로 수술에 들어갈지 여부를 정한다고 하더군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8인실은 복잡할 것 같아서 2인실을 잡았어요. 요즘은 대학병원 2인실도 보험 처리가 돼서 저렴하게 쓸 수 있거든요.
게다가 엄마 앞으로 실비보험까지 다 드러나서 비용 걱정도 덜 했고요. 그런데 퇴근 후 병원으로 온 남편이 이인실에 있는 엄마를 보더니 대뜸 그러는 거 있죠. 자기가 형제가 많아서 나눠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병원비 독박 쓰게 될 게 뻔한데 이인실이 말이 돼? 당장 돌아가실 것도 아닌데 저렴한 8인실로 하지 그랬어.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자기야, 무슨 말이 그래. 그러니까 자기 말은 우리 엄마가 빨리 죽을 거 아니니까 싼 방에서 지내게 하라는 거야 뭐야. 장모 병원비 내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 몸은 좀 어떠시냐는 인사도 하기 전에 돈 얘기부터 꺼내는 거냐고. 자기 부모라도 그렇게 말하겠어?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어. 누가 걱정 안 된대. 그치만 상황이 좀 그렇잖아. 됐어. 돈 문제라면 걱정 마. 안보험이면 실비까지 엄마 앞으로 충분히 드러났으니까 당신 보고 돈 내란 소리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엄마 목숨 가지고 계산기 때리지 말라고. 아픈 장모한테 위로는 못할 망정 병원비 타령부터 하는 남편이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었어요. 보험이 다 들어있다는 말에 남편은 그제야 편안해진 얼굴로 장모님 상태는 어떠냐고 묻더군요. 힘든 순간에야 진정한 내 편을 가릴 수 있다더니 그 말이 딱이었어요. 엄마의 암진단에 돌변하는 남편을 보니 오만 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검사 결과 상태가 심하지 않아서 일단 항암 치료만 진행하기로 했어요. 한동안 입원 치료를 해야 해서 저는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휴가를 냈어요. 바쁜 아빠를 대신해 처리해야 할 병원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죠. 엄마가 퇴원을 한 후에도 보험사에 제출할 각종 서류들이며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부작용을 대비해 한동안 친정에 머물며 엄마를 돌봐야 했어요. 다행히 별 탈 없이 치료가 진행돼서 몇 주 뒤 집으로 갈 수 있었죠. 집에 돌아와 보니 저 없는 사이 남편 혼자 지낸 탓에 집이 엉망이더라고요. 내 몸도 천근만근인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청소부터 하려니 짜증이 났어요. 내가 아들을 키우려고 결혼을 한 건 아닌데 어떻게 된 게 내 한 몸 지내는 것보다 배로 힘들어진 것 같더군요. 게다가 퇴근한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저녁 반찬은 뭐냐고 묻지 뭐해요. 그동안 배달 음식으로 때워서 집밥이 그립다나요? 순간 열이 확 오르더군요. 자기야,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자기는 청소랑 빨래 안 해? 설마 나 올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밥하고 빨래하라고? 배달시켜 먹은 일회용 용기 정도는 재활용통에 넣을 수 있잖아. 어쩜 손 하나 까딱 않고 먹은 자리에 그대로 둘 수가 있어? 어쩜 집안에 구더기가 닦이도록 이러고 둘 수가 있어? 그래놓고도 반찬이 뭐냐는 소리가 나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자기가 집에 없으니까 그런 거지. 나도 회사 일 하느라 바쁘다고. 그동안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데 미안하다는 말은 않고 성질이야. 막말로 우리 엄마가 아파서 당신이 병수바라고 온 거 아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생색이야? 자기 엄마잖아. 가정주부가 집 비우고 나갔다 왔으면 미안한 줄 알아야지. 왜 자기가 큰 소리야. 아, 이럴 줄 알았으면 큰 누나가 밥 먹으러 오랄 때 갈 걸 그랬어. 자기 온다길래 기대하고 왔더니 이게 뭐야? 먹을 것도 하나 없이. 빈말이라도 장모 건강은 어떤지 물어볼 생각도 않고 지 배에 들어갈 음식만 생각하는 철없는 남편을 보니 이 남자한테 뭘 더 기대하랴 싶었어요. 게다가 말끝마다 네 엄마 내 엄마를 따지는 걸 보니 왜 사람들이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하는지 알겠더군요. 서운한 마음을 넘어 절망에 가까운 감정에 휩싸였어요.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혼을 생각했던 건 말이죠. 어느덧 엄마 병세도 차도가 보이고 병원에서도 이런 상태라면 완치도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날 회사 업무차 외근을 나왔는데 남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어머님이 쓰러지셨다며 당장 병원으로 오라더군요. 그래서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신경성 복통이라는 거 있죠. 수액 맞고 바로 퇴원하시면 된다고 하길래 안심을 했는데 글쎄
남편이 기를 쓰고 입원을 해야 한다고 우기지 뭐예요. 그것도 1인실에요. 자기야, 의사 선생님도 굳이 입원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왜 고집을 부려? 게다가 1인실이 웬 말이야? 왜? 우리 엄마는 1인실에 입원하면 안 돼? 자기도 알잖아. 우리 엄만 사람들이랑 부대끼는 거 엄청 싫어하는 거. 신경성 복통인데 사람들 바글거리는 다인실에 어떻게 모셔? 돈 때문에 그러는 거면 걱정하지 마. 자식이 셋인데 그깟 병원비가 문제겠어? 그러니까 당신은 걱정 말고 일단 입원 수속이나 해줘. 암에 걸린 저희 엄마는 8인실이면 충분하다던 인간이 지 엄마 아프니까 1인실부터 잡으라고 난리더라고요. 찰떡선이 없는 둘째 시누이는 1인실 어메니티인 록시탄 목욕 세트를 보고는 간호사를 붙잡곤 한 세트만 더 달라고 때를 쓰지 뭐예요. 황당한 표정의 간호사 앞에서 어찌나 창피했나 몰라요. 그렇게 기어이 1인실에서 이틀을 보낸 시어머니는 퇴원을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하나도 없어서 병원비가 엄청 나왔지 뭐예요. 거기다 1인실은 보험도 안 돼서 특급 호텔 숙박비만큼 병실비가 나왔더라고요. 가관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칠 뒤 해외 출장 갔던 큰 신우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미쳤어? 무슨 복통에 입원을 해? 그리고 일반 병실도 아니고 1인실? 난 그 돈 못 내. 그리고 올케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쟤야 원래 그런 놈이다 치고 올케까지 철없이 굴면 어쩌냐고. 암튼 두 사람이 저지른 일이니까 나한테 돈 달란 소리 하지 마. 누굴 호구로 하는 거야 뭐야? 자기 동생이 벌린 일인 걸 뻔히 알면서도 큰 신우는 저한테 덤탱이를 씌우곤 발을 뺐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호언장담했던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굴었고요. 자기도 알다시피 작은 누나는 백수인데 돈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 당연히 병원비는 자기랑 나랑 반반 부담해서 내야지. 그 말에 순간 열이 확 올랐어요. 왜 반반이야? 우리 엄마 입원했을 땐 자기 한 푼도 안 냈잖아. 그래놓고 나보고 어머님 병원비를 내라고? 병원에서도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걸 자기가 우겨서 입원까지 시켰으면서 난 못 내. 내고 싶으면 자기 혼자 내.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카드 한도가 없는 걸 어떡해. 좀 도와주라. 도대체 뭘 얼마나 썼는지 카드 한도도 없다는 남편 탓에 결국 저는 제 카드로 병원비를 지불했어요. 확실히 말하지만 나 이 돈 빌려준 거야. 그러니까 꼭 갚아. 알았어? 남편은 이번에도 큰 소리를 치며 조만간 10배로 이자 쳐서 갚겠노라 하더군요. 남편의 그런 모습에 걱정이 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몇 주 뒤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토요일이라 모처럼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가 미친 듯이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부서져라 문까지 두드리면서요. 나가보니 큰 신우였어요. 거의 반 미친 사람처럼 문을 열어준 저를 밀치고는 다짜고짜 안방으로 들어가 곤히 잠든 남편을 걷어찼어요. 느닷없는 발길질에 침대 밑으로 떨어진 남편은 지 누나를 보곤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놀라더군요. 야, 이 미친놈아, 너 내 돈 어쨌어? 엄마한테 맡겨둔 내 결혼자금 어디다 숨겼냐고. 당장 내놔. 내놓으라고. 평소 남동생이라면 사족을 못 쓰던 큰 신우는 당장이라도 동생을 물어 뜯을 기세로 소리쳤어요. 누나, 그게 말이야. 내가 돈 좀 굴려보려고 투자를 했는데. 누나,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코인으로 잔재미를 본 남편이 기왕 버는 거 목돈 좀 벌자는 욕심에 큰 신우 결혼 자금을 빼다가 코인을 산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일이 안 되려니 코인을 사고 나니 바로 폭락을 하는 바람에 7천만 원이 순식간에 돈 뺄 정도로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큰 신우가 알아차리기 전에 어떻게든 만회해보려고 여기저기 돈까지 끌어다 주식도 해보고 환치기도 했지만 손에 대는 족족 나가리였죠. 결국 큰 신우 돈에다 빚까지 3천이나 지게 된 거였어요. 기가 막힌 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워낙 큰 신우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통에 저는 화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큰 신우 눈치를 봐야 했어요. 그거 내 결혼 자금이란 말이야. 당장 올 가을에 식 올려야 하는데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해? 너 다음 달까지 어떻게든 돈 가져와. 정 안 되면 이 집 전세라도 빼서 내놔. 명심해. 다음 달까지야. 신우는 이를 박박 갈며 돌아갔어요. 당신 이제 어쩔 거야? 큰언니 돈도 그렇고 빚삼천은 또 어쩔 거냐고. 왜 나한테 상의도 않고 일을 저질러. 이래놓고 또 나보고 해결해달라고 그러려고? 이번엔 나도 못 도와줘.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해결해. 걱정하지 마. 당신은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고. 걱정 말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오히려 더 걱정이 됐어요. 다음날 아빠 생신이라 점심때 우리 부부는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저희 엄마 옆에 딱 붙어선 속닥거리지 뭐예요. 물론 평소에도 사이가 좋았던지라 그러려니 하긴 했는데 그날은 유독 남편이 말이 많더라고요. 아빠 생신상이 다 차려지고 다들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케이크에 촛불도 끄고 막 수저를 들려는데 남편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장모님, 보험금이 얼마나 나왔어요? 몇천 되죠? 장모님, 보험도 많이 들어놨다 그러던데 그걸로 저희 여행 보내주세요. 네? 장모님 투병하시는 동안 이 사람이 집도 비우고 어머님 병수발했잖아요. 그 바람에 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방치돼 있었다고요. 하나뿐인 사위한테 그 정도 포장은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장모님? 남편이 노린 게 이거였던 거예요. 저희 엄마 암 진단비를 받아찰 요량이었던 거죠. 엄마는 당황해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아빠가 밥숟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고는 소리치셨어요. 이게 무슨 개벽다기 같은 소리야. 네 놈이 뭐 한 게 있다고 여행을 보내달래. 그게 무슨 돈인지 알면서도 그딴 소리를 해. 아무리 철딱소니가 없어도 그렇지. 너 결혼하고 지금까지 네 장모 위에 꽃 한 송이라도 들고 온 적 있냐? 너 올 때마다 홍삼이며 녹용이며 몸에 좋다는 건 다 갖다 바친 장모한테 네 놈이 뭐 하나 해준 적 있냐고. 암투병하는 네 장모한테 네 놈이 영양제 한번 사오기랬냐? 입맛 없을 때 먹으라고 케이크 한 조각을 사오기랬냐? 그래놓고 뭐가 어쩌고 어째? 해외여행 돈이 썩어 문드러져도 니깟 놈한테는 내 안 준다. 그동안 내 딸 생각해서 참았다만 내 더는 네 놈 안 봐준다고. 그러자 남편이 투정 부리는 아들처럼 볼멘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장모님이 그 돈 안 주시면 저 죽어요. 저희 누나한테 맞아 죽고 차차업자한테 끌려가 죽는다고요. 장모님, 그 돈 저 좀 주세요. 아니, 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몇 배 이자 쳐서 갚아드릴게요. 제발요. 결국 남편은 저희 아빠 앞에서 이실직고를 하게 되었고 보다 못한 아빠는 당장 이혼하라고 소리치셨죠. 정신 차려 이놈아. 머리에 똥만 차선 그 나이 먹도록 지 누나랑 와이프한테 패만 끼치고 사는 놈이 뭘 해서 네가 그 돈을 만회해. 어림도 없다 이놈아. 내가 형사생활하면서 너 같은 놈들 한두 번 겪는 줄 아냐?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해. 사고 천원 뒷소습은 나 몰라라 하고 결국 주변 사람들만 힘들게 하는 놈들. 그거 죽을 때까지 못 고친다. 난 더 이상 너 같은 놈한테 내 딸 맡길 수 없으니까 당장 이혼해.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때 네 놈 철창신세질 줄 알아. 결국 우리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전셋집을 빼서 큰 신우 결혼 자금을 갚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사채 빚을 갚았죠. 남은 건 제 카드로 긁은 시어머니 병원비 뿐이었어요. 남편은 수중에 있는 건 코인뿐이라며 병원비 대신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이미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거였지만 일단은 받아두었어요. 그런데 회생 불가인 줄 알았던 코인이 1년도 안 돼 엄청 올랐지 뭐예요. 남편한테 빌려준 돈에 100배도 넘는 수익으로 말이에요. 코인을 팔고 계좌에 찍힌 수익금을 보고 있자니 인생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남편이 그렇게 바라던 행운이 돌고 돌아 제 손에 들어온 셈이니까요. 이 행운 제가 누려도 되는 거겠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곁에 행운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건강도 잘 챙기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